저녁 7시 무렵이었습니다. 좁은 부엌에 불이 켜지고 작은 밥상 위에 김이 오르는 국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시장에서 4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신 이른한 살 서복래님의 저녁상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밥상을 채워주던 손인데 정작 그 손으로 차린 밥상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분을 떠나보낸 지 꼭 3년째 되던 그해 겨울, 서복래님은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다는 걸 처음 아셨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 놓아도 그 소리만은 지워지지 않더랍니다. 어느 날은 국을 반도 못 비우고 상을 물리셨습니다.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저물어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녁 밥상 앞에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건 결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보면 60이 넘은 분들 10명 가운데 3명꼴로 외롭다고 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도 4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통계개발원이 펴낸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는 더 마음 아픈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큰일이 닥쳤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분이 60 이상에서는 40.7%에 이르렀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기댈 어깨 하나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은 서복래님 한 분의 사정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함께 지나가는 계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절을 그냥 견디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브리검 영대학교 연구진이 148편의 연구 30만 명이 넘는 자료를 한데 모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깊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일찍 세상을 떠날 위험을 26에서 3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연구진은 이 해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담배 연기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외로움은 소리도 없이 우리 혈관과 우리 심장을 조여옵니다. 저도 이 숫자를 처음 보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그저 쓸쓸한 기분이 아니라 우리 몸을 갉아먹는 병의 뿌리일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날 국그릇을 반쯤 남기고 상을 물리셨던 서복래님이 꼭 1년 뒤에는 같은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저녁을 차리게 되셨거든요. 반찬 가게를 하던 솜씨로 이웃 어르신들 밑반찬을 싸서 나르시고 목요일 오후면 찻집에서 마주 앉아 웃을 벗도 생기셨습니다. 무슨 복권에 당첨되신 것도 아니고 자식이 큰 돈을 보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서복래님은 그 1년 동안 5가지를 배우셨다고 수첩에 또박또박 적어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것이 바로 그 5가지입니다. 5가지로 들어가기 전에 그 겨울 서복래님의 밤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이 바로 우리 대부분의 밤이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이 유난히 높아 보였다고 하십니다. 잠은 안 오고 손전화를 열어 전화번호부를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 봅니다. 이름은 수십 개인데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이름은 하나도 없더랍니다. 아들네는 애 재우느라 바쁠 시간이고 시장 벗들은 다들 저녁이면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고 그래서 텔레비전을 다시 댑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방에 채워두려고요. 그렇게 새벽 2시, 3시,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입맛이 없어서 믹스 커피 한 잔으로 점심까지 버팁니다. 몸이 축나는 게 느껴지니까 홍삼이다, 영양제다, 이것저것 사다 드셨는데
이상하게 기운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약해진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외로움이 어떻게 몸을 갉아먹는지 그 속사정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오래전부터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숨이 걸린 위험으로 알아채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 사람이 없다고 느끼면 몸은 스스로 비상등을 탭니다. 긴장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밤낮 없이 흘러나오고 심장은 조금씩 빨리 뛰고 잠은 얕아집니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지만 이 비상등이 몇 달, 몇 년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이 슬금슬금 오르고 혈당이 흔들리고 감기 한 번 걸리면 오래 갑니다. 밤에 자꾸 깨니 낮에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 나가기가 싫고 나가지 않으니 더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을 부르는 물레방아가 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담배 15갭이라는 비유가 결코 겁주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서봉래님은 그 시절 이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유난스러운가? 남들은 다 씩씩하게 사는데 나만 이 모양인가?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만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은 성격의 흠이 아니라 우리 세대 절반이 함께 앓고 있는 계절 감기 같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외로움을 배울 틈도 없이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집집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담을 넘었고 골목에는 늘 사람이 있었고 밥상에는 늘 숟가락이 여럿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고 배우자가 곁을 비우고 골목의 벗들도 한 분, 두 분 줄어들면서 난생 처음 조용한 집이라는 걸 겪게 된 것입니다. 준비 없이 맞은 계절이니 서툰 게 당연합니다. 서툰 것은 흠이 아닙니다. 다만 이 계절을 어떻게 지나느냐 그 방법은 배울 수 있고 배우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서봉래님의 1년이 그 증거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든든한 나침반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는 85년 넘게 이어져 온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발달 연구라고 부르는데 1938년에 724명의 젊은이들로 시작해서 그분들의 평생을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까지 지금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오래 지켜본 연구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그 긴 세월 끝에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뜻밖에도 단순했습니다. 나이 들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을 가장 정확히 알아맞히는 것은 돈도 명예도 젊을 때의 성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 사는 분들은 몸도 덜 아프고 기억력도 더 오래 맑았고 힘든 일이 닥쳐도 훨씬 빨리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후반에 건강관리란 혈압약을 챙기는 일이면서 동시에 마음과 관계를 손질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봉래님의 수첩에 적힌 5가지도 결국 그 손질법이었습니다. 첫째, 외로울 때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둘째, 나이 들어가는 나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셋째, 다 큰 자식을 어떻게 놓아줄 것인가? 넷째, 부부와 벗 사이에서 뜻이 갈릴 때 어떻게 고를 것인가? 다섯째, 지나간 날과 오지 않은 날 사이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하나가 우리 나이쯤 되면 누구나 한 번은 부딪히는 문턱들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서봉래님이 요즘도 하루도 거르지 않으신다는 아침 3분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5가지를 다 들으신 다음에 풀어놓아야 제맛이라 마지막까지 아껴두겠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 자식들 다 내보내고 두 분만 남으신 분, 혼자 지내신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처지는 조금씩 달라도 마음이 지나가는 길목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남 이야기 듣듯 편하게 들으시되 마음 한구석으로는 내 이야기다 생각하시며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서복래님의 1년 그 첫 번째 문턱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문턱의 이름은 조금 쑥스럽지만 설렘이었습니다. 첫 문턱으로 가기 전에 하버드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실속 있는 힌트를 하나만 더 챙기겠습니다. 연구진이 강조한 것은 관계의 개수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였습니다. 명함이 서랍에 가득해도 마음이 시릴 수 있고 마음을 터놓는 사람이 두엄만 있어도 우리 노년은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전반부의 관계는 넓히는 농사였습니다. 일 때문에, 아이들 학교 때문에, 경조사 때문에 우리는 아는 사람을 자꾸 늘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의 관계는 깊게 하는 농사입니다. 넓은 밭에 씨를 흩뿌리는 게 아니라 몇 그루 나무에 정성껏 거름을 주는 농사. 이 갈아타기를 못하면 아는 사람은 많은데 부를 사람은 없는 이상한 외로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서복래님이 봄에 했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화번호부 정리입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마음속으로 3개의 방에 나누어 담아보는 것입니다. 첫째 방은 안부의 방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 문자라도 한 통 주고받고 싶은 이름들. 둘째 방은 의논의 방입니다. 밤중에라도 전화해서 나 좀 힘들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름들. 셋째 방은 그림자의 방입니다. 번호는 있는데 얼굴을 본 지 10년이 넘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을 이름들. 서복래님이 세어보니 그림자의 방이 제일 붐비고 정작 의논의 방에는 이름이 딱 하나, 먼저 간 남편뿐이었답니다. 그 빈 방을 보고 얼마나 서늘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서늘함이 오히려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논의 방에 새 이름을 드리는 것, 그게 그해 서복래님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전화번호부를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안부의 방에 있고 누가 의논의 방에 있습니까? 의논의 방이 비어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저 다음 농사에 밭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이 방들이 고정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부의 방에 있던 이름이 정성을 들이면 의논의 방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계절 문자에 답이 오면 차 한 잔을 청하고 차가 2번 쌓이면 밥이 되고 밥이 쌓이면 어느새 속 이야기가 오갑니다. 관계는 벼락처럼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으로 옵니다. 서복래님의 임동수님도 처음에는 그저 옆자리에 안부였다가 계단을 하나씩 밟아 의논의 방까지 올라온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계단의 척한 설렘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해 봄 서복래님은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동네 복지관 서예반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엔 붓이 손에 익지 않아 애를 먹으셨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먹 가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73살 인동수님,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다 정년 퇴임하신 분이었습니다. 설명이 어찌나 자상한지 획 하나 긋는데도 물이 종이에 스며드는 원리까지 곁들이셨답니다. 그렇게 몇 달,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레 자판기 커피를 나눠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 임동수님이 감기로 결석하신 날이었습니다. 서복래님은 붓을 들고도 자꾸 옆에 빈자리에 눈이 가더랍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스스로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한 게
꼭 처녀적 그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서복래님은 잠을 설치셨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이른이 넘어 이게 무슨 주책인가. 영감 보낸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겠나. 아들 진규가 알면 뭐라 생각할까. 밤새 이불 속에서 그런 생각만 맴돌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대목에서 뜨끔하신 분 계십니까? 사실 이런 마음의 갈등을 겪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에 나이는 아무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이른이라서 안 되고 여든이라서 안 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몸에는 세월이 주름을 새기지만 설레는 마음에는 주름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아직 내 안에 생기가 살아있다는 반가운 신호입니다. 다만, 잠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외로움을 지우려고 아무나 급하게 곁에 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외로움이라는 빈자리를 사람으로 틀어막으려 하면 그 자리에 반드시 다른 짐이 들어옵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짐, 서로 기대가 어긋나는 짐, 때로는 마음의 상처라는 짐까지 말입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라 각자의 살아온 세월을 통째로 안고 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빈자리가 무서워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 하루가 어느 정도 반듯하게 선 다음에 그 하루를 나눌 사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서복래님도 처음엔 이 순서를 몰라 마음만 조급하셨는데 복지관 상담 선생님이 건네준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드셨답니다. 어르신, 그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혼자인 게 싫으세요? 이 물음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아직은 만남보다 마음 정리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임동수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분도 사연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지 5년, 딸은 서울에서 살고 큰 집에 혼자 지내며 한동안은 텃밭과 책으로만 하루를 채우셨답니다. 그러다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 복지관에 나오기 시작하셨다는데 과학 선생님답게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사람은 원래 무리지어 사는 동물이라 목소리를 섞지 않으면 마음의 근육이 빠집니다. 다리 근육만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근육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찻집에 마주 앉기 시작하자 아니나 다를까 주변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예반의 한 분이 지나가는 말처럼 두 분 요즘 보기 좋으시네 하며 웃음을 흘리셨고 시장 골목에서는 복례가 요새 곱게 하고 다닌다더라 하는 소리도 돌았답니다. 서복래님은 얼굴이 화끈거려 한동안 찻집 약속을 미루셨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이 남의 눈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아온 세대니까요. 그런데 임동수님이 어느 날 차분히 이러셨답니다. 남의 말은 사흘을 못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 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무릎 아픈 게 더 큰일이거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몇 분은 조용히 다가와 나도 그런 말벗 하나 있으면 좋겠다며 부러워하시더랍니다. 떳떳한 만남은 숨길수록 흉이 되고 드러낼수록 부러움이 됩니다. 여기서 마음의 담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나이 들어 새벗을 사귀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담이 너무 높은 분들입니다. 저 사람은 말이 많아서 싫고, 이 사람은 옷차림이 그렇고, 그 사람은 자식 자랑이 심해서 싫고,
고르고 또 고르다 보면 곁에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 보는 눈이 높은 것 자체는 흉이 아닙니다. 다만 담을 그 높이로 두시려면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 각오도 함께 하셔야 공평합니다. 각오 없이 담만 높으면 밤마다 외롭다는 한숨만 늘어납니다. 반대로 벗이 그리우시다면 담을 허물라는 게 아니라 한 층만 낮추면 됩니다. 조금 수다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이야기 들어주는 셈 치면 되고, 자식 자랑이 심하면 어떻습니까? 그 집 경사에 박수 한번 쳐주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모자란 우리끼리 서로 견뎌주는 것이 벗의 시작입니다. 또 한 부류는 담이 아예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 이야기는 잠시 뒤에 아프지만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마음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담 선생님이 서봉래님께 일러준 준비물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내가 바라는 그림을 나에게 먼저 묻는 것입니다. 차 한잔 나누고 안부 주고받는 말벗을 바라는지, 남은 길을 나란히 걷는 동반자를 바라는지, 이걸 흐릿하게 두면 두 사람 다 헛발을 딛게 됩니다. 둘째, 그렇게 정한 나의 선을 입 밖으로 또박또박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그런 말을 어떻게 하나 싶으시겠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살 만큼 살아봤기에 젊은 사람들처럼 눈치 보며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좋은 말동무로 지내는 게 편합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뜻이 서로 다르다는 게 확인되면 미련 없이, 그러나 미움도 없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뜻이 안 맞는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저 길이 다른 것 뿐이니까요. 정리한 뒤에도 복지관에서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할 수 있으면 그게 어른의 만남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꼭 나오는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식들이 흉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서봉래 님도 이게 제일 무거우셨답니다. 그런데 숨기는 것이야말로 오해를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서봉래 님은 어느 일요일 아들에게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진규야, 엄마가 서해반에서 좋은 말벗을 만났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 사이인데 네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어머니 웃는 얼굴이 오랜만이네요 하고 답했답니다. 우리 자식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부모의 새 인연이 아니라 부모가 홀로 시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나이의 만남에서 제일 탈이 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로 정해두는 게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차값은 번갈아 내고 지갑과 통장은 각자 지키고 큰돈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 않는다. 이렇게 울타리를 먼저 세워두면 그 안에서 마음은 오히려 더 편하게 오갑니다. 처지에 따라 한 가지씩만 덧붙이겠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은 새 인연이 먼저 간 사람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 하는 마음의 매듭부터 풀어주셔야 합니다. 좋은 배우자일수록 남은 사람이 웃으며 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시는 분은 집안에 미리 알려두는 게 순서입니다. 혼자 지내신 지 오래되신 분은 처음부터 단둘이 만나기보다 모임 안에서 여럿이 어울리며 천천히 살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서봉래님은 이 3가지 준비물을 챙긴 다음에야 임동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는 좋은 말동무로 오래 지내고 싶습니다 하고 먼저 선을 말씀하셨더니 임동수님이 허허 웃으며 이러셨답니다. 저도 꼭 그 말씀을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2분은 목요일마다 찻집에서 만나는 서로에게 참 든든한 벗이 되셨습니다. 외로움의 계절을 지나는 첫 번째 열쇠, 나이가 아니라 준비가 문제라는 것,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지요. 그런데
준비물 둘째, 나의 선을 말로 밝히기. 이게 말이 쉽지 막상 입이 안 떨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복래님이 그날 찻집에서 실제로 하신 말을 그대로 옮겨 드리겠습니다. 외워두셨다가 요긴하게 쓰시라고요. 서복래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이렇게 시작하셨답니다. 동수씨, 내가 오늘 미리 해두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동수씨하고 이렇게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재혼이나 살림 합치는 건 생각이 없어요. 좋은 말동무로 오래오래 지내는 것, 나는 딱 거기까지가 편합니다. 혹시 동수 씨 생각이 다르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서두는 고마움, 가운데는 나의 선, 끝은 상대에게 묻는 말, 이 세 토막이면 어떤 사이에서도 무리하지 않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울타리를 함께 정하자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의 반응은 대개 세 갈래입니다. 첫째, 임동수님처럼 반가워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상대도 같은 말을 꺼낼 참이었는데 먼저 해주니 고마운 것이지요. 이러면 그날부터 관계가 오히려 홀가분해집니다. 둘째, 잠시 서운해하는 경우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니 당황하실 것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며칠 뜸했다가 다시 연락이 오면 그 선 안에서 지내자는 뜻입니다. 셋째, 자꾸 선을 밀고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말로는 알았다면서 행동은 딴판인 경우지요. 이때는 두 번까지만 다시 말씀하시고 세 번째에도 같으면 준비물 셋째를 꺼내시면 됩니다. 미련 없이 미움 없이 정리. 내 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다른 것도 존중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말하는 것은 상대를 시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만 우리 남은 인생에 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말버릇이 이성 사이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 꿔 달라는 오랜 지인에게, 개들라고 조르는 이웃에게, 자꾸 보험 이야기를 꺼내는 먼 친척에게, 고마움 한 토막, 나의 선 한 토막, 대묻기 한 토막, 이 공식은 어디에나 통합니다. 우리 세대는 거절을 못해서 손해본 세월이 참 깁니다. 싫다는 말이 목에 걸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 찍고 몸으로 때우고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 6글자가 인생 후반의 말버릇입니다. 아까 담이 아예 없는 분들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지요. 청주에 사시는 76 오순덕님의 일입니다. 이분도 배우자를 보내고 혼자 되신 뒤 빈집의 고요가 무서워 잠을 설치셨답니다. 그러던 차에 등산 모임에서 말솜씨 좋은 남자분을 만났고 몇 번 어울리지도 않아 그 고요를 그분으로 메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기다리고 그분 일정에 내 하루를 다 맞추고 반찬이며 약이며 바리바리 챙겨 나르셨지요. 준비물 3가지는 하나도 챙기지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림도 묻지 않았고 나의 선도 말하지 않았고 그저 빈자리가 무서워 사람으로 틀어막은 것입니다. 결과는 3달 만에 왔습니다. 그분이 대뜸 목돈 이야기를 꺼냈고 오순덕님이 머뭇거리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남은 것은 처음보다 더 깊어진 빈자리와 사람에 대한 쓴 마음이었습니다. 오순덕님은 한동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다시는 사람 안 믿는다. 그러나 잘 보시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문제였습니다. 담이 너무 높아도 외롭고 담이 아예 없어도 다칩니다. 준비된 마음이라는 알맞은 담을 두르고 문을 여는 것,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어른의 sak임입니다. 질문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몇 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는 게
신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혀 신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닌 줄 알면서 질질 끄는 것이 상대의 시간까지 축내는 진짜 신뢰입니다. 다만 끝맺는 말에도 격이 있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 대신 좋은 시간 고마웠습니다. 저와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담백하게 맺으면 됩니다. 우리 나이의 헤어짐은 젊은 날처럼 요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남은 정중하게, 헤어짐은 담백하게 이 8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첩의 첫 줄이 완성됐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설레는데 나이 제한은 없다. 다만 사람은 외로움의 지우개가 아니니 빈자리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할 것. 준비물은 셋. 내가 바라는 그림 묻기, 나의 선을 말로 밝히기, 아니면 미움 없이 정리하기. 그리고 자식에게는 숨기지 말고 담담하게. 돈 문제는 처음부터 울타리를 세울 것.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이 첫 줄 하나만 잘 새겨도 외로움의 계절이 한결 견딜만해집니다. 그런데 서복래님의 공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벗이 생기고 나니 이번에는 거울 속에 내가 자꾸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그렇게 두 번째 문턱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문턱은 뜻밖에도 거울 앞에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서복래님은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 얼굴을 물끄러미 보셨습니다. 눈가주름, 검버섯,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한숨이 절로 나오면서 좋은 시절 다 갔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왔답니다. 여러분도 거울 앞에서 그런 한숨을 쉬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의 연구진이 132개 나라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사람의 행복감은 나이에 따라 완만한 골짜기 모양을 그렸습니다. 48 무렵에 바닥을 치고 그 뒤로는 나이가 들수록 도로 올라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계절로 보면 우리 예순과 이르는 내리막이 아니라 오르막의 한복판인 셈입니다. 살림 걱정과 남의 시선에서 조금씩 노연하면서 마음이 오히려 단단하고 너그러워지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풀이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잃어버리는 것들의 목록이 아니라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되는 것들의 목록이기도 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지 않아도 되고 시험지 앞에서 떨지 않아도 되고 윗사람 눈치에 속을 끓이지 않아도 되고 남들 평가에 밤잠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젊어서는 그렇게도 바라던 자유가 나이와 함께 저절로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손에 쥐고도 자꾸 지나간 젊음만 돌아보느라 정작 오늘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마당의 장독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갓 담근 장은 맛이 날카롭고 풋내가 나지만 해를 묵을수록 색이 깊어지고 맛이 둥그러집니다. 좋은 장맛은 세월이 들어가야만 나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테가 한 겹씩 쌓일수록 줄기는 더 단단해지고 그늘은 더 넓어집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거울 앞에서 할 일은 한숨이 아니라 인사입니다. 서복래님은 그날부터 아침 거울 앞에서 작은 놀이 하나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자유 3가지를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도시락 안 싸도 된다. 오늘은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된다. 오늘은 낮잠을 자도 아무도 뭐라 안 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상하게 피식 웃음이 나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오래 달려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부모 모시고 일터에서 버티느라 내 마음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 세월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해줘도 됩니다. 애 많이 썼다. 이제부터는 내 차례다.
나이 듦을 벌로 여기지 않고 이거 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서복래님 수첩의 두 번째 줄이었습니다. 나이 듦을 이거 감으로 받아들이는데 아까 그 하버드 연구가 또 한 번 힘을 보태줍니다. 연구진이 참가자들의 노년을 촘촘히 들여다봤더니 관계가 따뜻한 분들은 여든이 되어도 기억력이 또래보다 오래 맑았고 몸의 통증을 느끼는 정도까지 달랐습니다. 같은 무릎 통증이라도 마음이 든든한 분들은 통증에 덜 휘둘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곁이 허전한 분들은 병이 더 일찍, 더 깊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벗과 나누는 차 한 잔, 자식과 웃으며 하는 통화 한 번이 그대로 보약한 첩인 셈입니다. 돈 드는 보약은 형편 따라 못 먹을 수도 있지만 이 보약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턱에서 서복래님을 괴롭힌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부러움이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꼭 들리는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네 아들은 큰 회사 다닌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새 차를 뽑아줬다더라. 누구는 부부가 나란히 여행을 갔다더라.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고 집에 오면 내 처지가 초라해 보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내가 지금 남의 살림 장부를 대신 적어주고 있구나. 내 장부는 펴보지도 않고서 그래서 그날부터 부러움이 올라올 때마다 속으로 내 장부를 한 줄씩 읽으셨답니다. 나는 무릎으로 아직 시장을 걸어 다닌다. 나는 내 손으로 담근 김치가 있다. 나는 목요일마다 기다려지는 약속이 있다. 신기하게도 내 장부를 읽는 동안에는 남의 장부가 힘을 잃더랍니다. 남과 견주는 버릇은 젊어서는 채찍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그저 마음만 갉아먹는 존벌레일 뿐입니다. 그의 봄, 서복래님은 큰맘 먹고 옷장 정리를 하셨습니다. 언젠가 살 빠지면 입어야지 하고 20년을 모셔둔 젊은 날의 옷들, 아까워서 못 버린 굽 높은 구두,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자기에 싸면서 잘 입었다, 고마웠다, 인사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의 몸에 꼭 맞는 편한 옷 두어 벌을 새로 들이셨습니다. 옷장을 닫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하더랍니다. 지나간 날을 원망 없이 보내주고 오늘의 날을 반갑게 입는 일, 나이 듦을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거창한 도가 아니라 어쩌면 이런 옷장 정리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옷장에는, 마음의 옷장에는 아직 못 보내준 지난날이 얼마나 걸려 있으십니까? 세 번째 문턱은 가장 아픈 곳, 자식이었습니다. 지난해 김장하는 날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아들 진규 내외가 손자 시우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서복래님은 반가운 마음에 그만 말이 많아지셨습니다. 며느리 은정씨가 절이는 배추를 보고는 소금이 그게 뭐냐 다시 하라 하셨습니다. 손자 학원 이야기가 나오자 애를 그렇게 돌리면 못 쓴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들 살림 이야기에는 그 돈이면 진작 집을 넓혔어야지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자식 잘 되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차에 짐을 실어주는데 아들이 낮게 한숨을 쉬며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46입니다.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게 좀 두세요. 그 말이 어찌나 서운하던지 서복래님은 그날 밤 베개 있을 적시셨습니다. 그 뒤로 반년 가까이 아들네와는 명절 전화나 겨우 주고받는 서먹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서복래님은 오래 곱씹으셨습니다. 그러다 복지관 강좌에서 부모 노릇에도 철이 있다는 말을 듣고 무릎을 치셨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품어주는 철입니다. 3살까지는 따뜻한 품이 곧 밥이고 약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은 본을 보이는 철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어른이 된 다음은 지켜보는 철입니다. 이때 부모가 할 일은 딱 하나, 입을 닫고 눈으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40이 넘고 50이 되어도 여전히 품어주고 가르치던 철의 버릇을 못 버립니다. 철 지난 옷을 입히려더니 자식은 갑갑하고 부모는 서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적 연날리기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연을 띄워놓고 줄을 손에 꽉 감아진 채 놓지 않으면 연은 몇 발짝 위에서 파닥거리기만 할 뿐 하늘로 오르지 못합니다. 얼레를 풀어줘야 연은 제 바람을 타고 높이 납니다. 자전거도 그렇습니다. 넘어질까 무서워 뒤에서 안장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아이는 평생 두발 자전거를 못 합니다. 손을 놓아야 배우고 넘어지면 그때 달려가 일으켜주면 됩니다. 넘어지기 전에 막는 자리가 아니라 넘어진 뒤에 일으켜주는 자리, 그게 어른 자식을 둔 부모의 자리입니다. 지나친 걱정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식의 다리 힘을 빼앗는 일입니다. 60 넘어서도 부모 그늘을 못 벗어나는 자식들 이야기, 요즘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시지요. 그 시작이 대개는 부모의 넘치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음을 크게 고쳐먹게 하는 생각의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자 아닙니까? 그런데 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픈 몸으로 얹히는 짐만 짐이 아니라 다 큰 자식의 인생에 얻는 잔소리와 참견도 짐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첫걸음은 자식의 살림과 육아에서 손을 떼고 그 힘으로 내 몸과 내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서복래님은 세 가지 약속을 수첩에 적으셨습니다. 첫째, 묻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다. 둘째, 안부 전화는 짧고 다정하게, 잔소리 없이 끊는다. 셋째, 자식 걱정할 시간에 내 하루 일정을 하나 더 만든다. 김장 소금 이야기가 목까지 올라와도 꿀꺽 삼키고 은정아 김치색이 참 곱다 이 한마디만 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저녁 아들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우가 할머니 반찬 먹고 싶다는데 저희 내려가도 될까요? 전화를 끊고 서복래님은 부엌에 서서 한참을 우셨답니다.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서먹했던 반년 동안 아들 진규 씨의 마음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식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진규 씨는 회사에서 한창 치이는 나이입니다. 아래로는 젊은 직원들 눈치, 위로는 임원들 눈치, 집에 오면 아이 학원비와 대출이자, 그 와중에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을 하면 늘 가슴 한쪽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큰맘 먹고 내려간 김장날, 아내가 절인 배추부터 지적을 받으니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 그만 짜증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규 씨도 내내 후회했답니다.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전화를 하자니 또 잔소리가 시작될까 겁이 나고, 그렇게 양쪽 다 그리워하면서 양쪽 다 전화기를 못 드는 반년이었던 것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의 서먹함이란 게 대개 이렇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길을 잘못 든 것뿐입니다. 복지관 강좌에서 서복래님의 가슴을 친 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에는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공부 잘해서 예쁘고 말 잘 들어서 예쁘고 출세해서 자랑스러운 것, 그런 사랑은 사실 동네 어른 누구라도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자리는 다릅니다. 잘나지 않아도 기대에 못 미쳐도 내 새끼라는 이유 하나로
변함없이 따뜻한 것, 그게 부모만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늦게 들어와 야단 맞던 날 말없이 밥상을 데워주시던 어머니의 등이 100마디 훈계보다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이 이치는 같습니다. 자식의 살림살이가 내 기준에 안 차더라도 그 집 나름의 최선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다 큰 자식에게 주는 따뜻함입니다. 손자 시우와의 사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서봉래님은 손자만 보면 걱정부터 쏟아내셨습니다. 학원은 다니냐? 반에서 몇 등이나 하냐? 그렇게 게임만 해서 어쩌냐? 시우는 점점 할머니 앞에서 입을 닫았지요.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시우가 종이접기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 색종이 한 묶음을 사다 놓고는 시우야, 할머니는 손이 굳어서 안 되네. 네가 좀 가르쳐 다오 하신 겁니다. 10살짜리가 신이 나서 학 접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 1시간 동안 시우 입에서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가 줄줄 나오더랍니다. 캐묻는 어른 앞에서는 닫히던 입이 배우는 어른 앞에서는 저절로 열린 것입니다. 손주에게 필요한 것은 훈수 두는 어른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재미있어 해주는 어른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을 앞두고 계시다면 서봉래님의 실전 수칙 3가지를 빌려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밥상에서는 음식 이야기만 한다. 성적, 취직, 결혼, 재산, 이 4가지는 아예 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둘째, 궁금한 게 있어도 요즘 어떠니 한마디까지만 묻고 더는 파고들지 않는다. 셋째, 헤어질 때는 딱 한 문장으로 배웅한다. 와줘서 고맙다. 몸성이 지내라. 이 3가지만 지켜도 자식들이 오는 발걸음이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우리 자식 농사의 마지막 단계는 잘 놓아주는 농사입니다. 자식 이야기를 맺기 전에 짐이 되지 않는 길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참견을 거두는 것이 첫째 길이라면 둘째 길은 내 몸을 내가 부지런히 건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에게 얹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사실 잔소리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병치레입니다. 그래서 서봉래님은 자식 걱정에 쓰던 정성을 내 몸 살림으로 돌리셨습니다. 부업 달력에 병원 갈 날을 미리 적어두고 혈압이며 몸무게며 그날 잴 것을 작은 수첩에 적으십니다. 무릎 때문에 정형외과에 가는 날이면 의사 선생님께 물어볼 것을 미리 3가지로 추려 적어 가십니다. 병원 문을 나서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우리 나이인데 적어가면 하나도 안 놓치게 되더랍니다. 여러분도 병원 가시는 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이렇게 일러두셨습니다. 진규야, 엄마 큰 검사 있는 날은 미리 알려줄 테니 그날만 반차를 내다오. 평소에는 걱정 말고 그날만 와다오.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모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늘 마음 졸이는 것보다 이날만 챙기면 된다는 게 100배 홀가분하니까요. 셋째 길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미리 해두는 정리입니다. 서봉래님은 지난 가을 통장이며 보험증서며 집문서를 한 상자에 모으고 겉에 큼직하게 적어 두셨습니다. 진규 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편지 한 장을 넣으셨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상자만 열면 된다. 미리 정리해 두었으니 허둥대지 말아라. 쓰면서 눈물이 좀 나셨답니다. 그런데 다 쓰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더랍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남은 삶을 홀가분하게 살 준비를 한 것이니까요. 언젠가 그 상자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한참 말이 없다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는 목이 매더랍니다.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대접하는 마지막 방법은 이렇게 내 뒷정리까지 내 손으로 해두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 3분 통화, 그 속살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복래님의 통화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내 소식 하나. 엄마, 오늘 반찬 배달 갔다가 윗동네 어르신한테 배즙을 얻어먹었다. 다음은 물음 하나. 시우는 요새 학 말고 뭘 접니? 마지막은 매즘 한마디. 바쁠 텐데 끊자. 목소리 들었으니 됐다. 이러면 딱 3분입니다. 짧지요. 그런데 이 짧은 게 요령입니다. 통화가 짧고 유쾌하니 아들 쪽에서도 부담이 없어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길고 무거운 한 달 한 번보다 짧고 가벼운 일주일 한 번이 정을 훨씬 도탁게 쌓습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짧게 끊는 것, 이게 어른의 여유이고 그 여유가 자식을 다시 부모 곁으로 부릅니다. 여기서 잠깐 서복래님의 수첩을 같이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으로 틀어막는 게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 둘째 줄에는 나이 듦은 벌이 아니라 장마처럼 익어가는 것. 셋째 줄에는 다 큰 자식 앞에서는 입을 닫고 눈으로 응원할 것. 짧은 세 줄이지만 이 세 줄을 몸에 익히는데 계절이 3번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넷째 줄로 넘어갈 차례인데 이번에는 서복래님이 아니라 그분의 오랜 친구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의 부부싸움 구경만큼 우리한테 배울 게 많은 것도 없지요. 단양에 사는 황영길님과 김저몽님 부부입니다. 황영길님은 75, 철도 기관사로 평생을 달리다 퇴직하신 분이고 김저몽님은 72, 30년 넘게 교회 성가대에서 소리를 맞춰 오신 분입니다. 지난 가을 황영길님이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고향 마을에 빈집이 하나 나왔는데 그걸 손봐서 들어가 텃밭 일구며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농사짓는 집에서 자란 분이라 흙 밟고 사는 게 평생의 소원이셨거든요. 그런데 김저몽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성가 연습, 금요일 목욕탕 벗들, 다니던 병원, 걸어서 가는 시장, 그 촘촘한 하루하루가 다 도시에 있었으니까요. 두 분은 몇 줄을 두고 다투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키더니 말년까지 생고생을 시키느냐. 아니, 그럼 나는 소원 한번 못 풀고 눈을 감으라는 거냐. 말이 말을 물고 늘어져 밥상머리가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서복래님이 두 분을 찻집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강좌에서 배운 이치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선택은 사실 무엇을 고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골살이를 않으면 도시의 벗들을 조금 내려놓아야 하고 도시를 않으면 흙 밟는 소원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 다 통째로 쥐는 길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을 것은 셈하지 않고 얻을 것만 다투니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를 안으면 하나는 내려놓는다. 이 이치를 인정하는 순간 싸움은 흥정이 아니라 의논으로 바뀝니다. 서복래님이 이어서 짚어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상대의 제안을 뜯어보기 전에 그 제안이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황영길님의 시골 타령은 괜한 고집이 아니라 흙에서 나고 자란 한 사람의 평생 그리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저몽님의 도시 타령도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정성으로 갖고 온 관계의 밭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소원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의 그림자입니다. 그 길을 존중하지 않고 소원만 남으라면 상대는 소원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가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그렇게 서러운 것입니다. 두 분은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고집 뒤에 있는 세월을 마주 보셨습니다.
그날 찻집에서 돌아오는 길, 김저목님이 서복래님께 털어놓은 속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잊히는 게 무섭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가대에서 30년을 함께한 벗들, 내 자리, 내 목소리, 시골로 가면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지워질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서러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병원이 뭐네, 시장이 뭐네 했지만 속 알맹이는 그것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게 대개 이렇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핑계고 진짜 마음은 그 아래 숨어 있습니다. 그 진짜 마음을 서로 꺼내 보여준 것만으로도 두 분의 싸움은 절반이 풀린 셈이었습니다. 반년 시험살이의 속살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달, 황영길님은 물 만난 고기였습니다. 새벽마다 밭에 나가 일항을 만들고 상추며 고추 모종을 심고 어느 아침에는 김조목님 손전화로 사진 한 장이 왔답니다. 손바닥만한 첫 상추 옆에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영감의 얼굴. 도시 집에 있던 김조목님은 그 사진을 보고 피식 웃으며 처음으로 시골집이 궁금해졌답니다. 주말에 내려가 보니 영감이 서툰 솜씨로 마당에 평상까지 놓아두었더랍니다. 여기 앉아서 성가 연습 다녀온 이야기 해달라고요. 물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겨울 첫 추위에 시골집 보일러가 얼어 터져서 두 분이 껴안고 오들오들 떨다가 결국 한밤중에 도시집으로 도망쳐온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두 분은 배꼽을 잡고 웃으셨답니다. 여보, 우리 겨울은 무조건 도시요. 그 웃음이 몇 주씩 냉랭하던 밥상을 단번에 녹였습니다. 머릿속 백리길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장면들입니다. 작게라도 겪어봐야 이런 답이 나옵니다. 이 부부가 시험살이에서 얻은 부수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차 회의라는 것입니다. 반반살이를 하려니 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답니다. 다음 주는 어디서 잘지, 김장은 어느 집에서 할지, 병원 예약은 언제로 맞출지, 그때그때 말하다 보면 꼭 언성이 높아지니 아예 요일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일요일 아침 찻잔을 사이에 두고 30분, 이번 주 고마웠던 일 하나씩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정할 일을 정한다. 규칙은 이게 전부인데 효과가 놀라웠습니다. 불만이 쌓였다 터지는 일이 없어지고 서로 고마웠던 일부터 말하다 보니 정할 일도 순하게 정해지더랍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필요한 건 큰 결심이 아니라 이런 작은 그릇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쏟아지기 전에 담아둘 그릇 말입니다. 여러분 댁에는 그런 그릇이 하나 있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수가 결정타였습니다. 머릿속 걱정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작게 한번 살아보고 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보지도 않은 길을 놓고 머릿속에서 미리 백리를 걸어봅니다. 시골 가면 심심해서 못 살 거야. 도시 살면 평생 한이 될 거야. 그런데 그 백리는 전부 상상 속의 길입니다. 겪어보기 전에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분은 반년 시험 살이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빈집을 아주 사들이는 대신 우선 빌려서 봄, 가을 농사철에는 시골에서 김저목님의 성가 연습이 있는 주중 이틀과 한겨울에는 도시집에서 지내보기로 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반년 뒤 두 분은 웃으며 이러셨답니다. 여보, 상추가 이렇게 예쁜 줄 처음 알았네. 그 대신 겨울 시골은 나도 못 견디겠더라. 당분간은 이렇게 반반으로 삽시다. 두 집 살림이 번거롭지 않으냐고 물었더니 황영길 님이 껄껄 웃으셨습니다. 번거로운 게 냉랭한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챙길 말버릇이 세 가지 있습니다. 뜻이 갈릴 때 꺼내 쓰는 세 문장입니다. 첫째, 나는 이게 좋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내놓는 것. 둘째,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폭을 말하는 것. 셋째, 우선 작게 한번 해보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하고 결론을 뒤로 밀어주는 것.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길을 찾는 말이라서 신기하게도 이 세 문장 앞에서는 언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만이 아니라 형제, 벗, 자식과의 의논에도 두루 통하는 말버릇입니다. 자, 이제 수첩의 다섯째 줄, 어쩌면 가장 뿌리가 되는 이야기로 갑니다. 서복래님이 겪은 외로움도, 아들과의 서먹함도, 친구 부부의 냉전도 파고들어 보면 뿌리가 하나였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제천에는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면 지붕들이 다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골목으로 내려와 걸어보면 집집마다 대문색이 다르고 문패가 다르고 장독대 놓인 자리까지 다 다릅니다. 사람도 꼭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한 우리 또래 같지만 한 상에 마주 앉아 보면 국의 감부터 다릅니다. 한 사람은 심심해야 좋고 한 사람은 짭짤해야 밥이 넘어갑니다. 방바닥도 한 사람은 절절 끓어야 잠이 오고 한 사람은 미지근해야 잡니다. 걸음도 한 사람은 앞서 성큼성큼 한 사람은 뒤에서 쉬엄쉬엄 아침잠 없는 사람과 저녁잠 없는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삽니다. 문제는 다름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다름의 틀림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밥상이 법정으로 변합니다. 왜 그렇게 짜게 먹느냐는 말은 사실 판결문입니다. 내 입맛이 기준이고 상대 입맛은 오답이라는 판결이지요. 그런데 상대 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눈에는 내가 세상 싱겁게 먹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오답인 셈이니 이 재판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는 틀리게 먹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르게 먹고 있을 뿐입니다. 이 한 문장을 받아들이는 데서 우리 집안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서복래님과 임동수님의 목요일 찻집 풍경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분도 참 다릅니다. 서복래님은 뜨끈한 율무차를 후 불어 마시는데 임동수님은 한겨울에도 얼음 동동 띄운 냉커피를 드십니다. 서복래님은 약속 시간 30분 전에 도착해 앉아 계시는 분이고 임동수님은 정각에 맞춰 뚜벅뚜벅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서복래님도 속으로 흉을 보셨답니다. 겨울에 냉커피라니 속 버리지 사람이 왜 저리 딱 맞춰만 오나. 그런데 어느 날 임동수님이 웃으며 이러셨답니다. 저는 몸에 열이 많아 찬 게 맞고 일찍 가서 기다리면 상대가 미안해 할까봐 정각에 옵니다. 듣고 보니 다 그 사람 나름의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서복래님은 다름이 눈에 띌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바꿔 말하는 연습을 하십니다. 저 양반이 틀렸네. 가 아니라 저 양반은 저렇구나. 딱 한 글자 차이인데 마음의 날씨가 달라집니다. 세대 사이의 다름은 골이 더 깊습니다. 손자 시우가 쉬는 날마다 손전화 게임에 빠져 있는 걸 보면 서복래님은 지금도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저 좋은 시간에 책을 봐야지 눈 나빠지게 저게 뭐냐. 그런데 한 번은 화를 누르고 옆에 앉아 물어보셨답니다. 시우야, 그게 그렇게 재미있냐? 할머니도 좀 보자. 시우가 신이 나서 화면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 친구들과 편을 짜고 작전을 세우고 지면 분해하고 이기면 껑충껑충 뛰더랍니다. 아, 얘한테는 이게 우리 어릴 적 골목 딱지치기 같은 것이구나. 노는 마당이 골목에서 화면 속으로 옮겨갔을 뿐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나니
말이 달라졌습니다. 게임 그만하라는 호통 대신 30분만 하고 할머니랑 학 접자 하는 흥정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해한다고 다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하되 약속은 정하는 것. 그게 우리 어른의 방식입니다. 물론 이런 여유는 마음이 잔잔할 때 이야기고 정작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 때는 존중이고 이해고 다 어디로 달아나 버립니다. 우리 모두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홧김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10년 정을 끊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쓰는 응급처치법이 따로 필요합니다. 마침 여기에 뇌를 연구하는 분들이 알려준 아주 요긴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두 낱말을 곱씹습니다. 존중과 이해입니다. 존중이라 하면 흔히 떠받드는 걸 떠올리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존중은 나와 다른 상대를 틀렸다고 하지 않고 다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상대의 자리에서 한번 세상을 봐주는 것입니다. 조심하실 것은 이해가 곧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와 잘했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해는 시비를 가리기 전에 먼저 사람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말은 쉬운데 화가 치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요긴한 과학이 하나 있습니다. 뇌 연구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화가 났을 때 몸을 훑고 지나가는 감정의 화학 물질은 대략 90초면 씻겨 나간다고 합니다. 90초가 지난 뒤에도 화가 계속 끓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을 자꾸 되새김질해서 장작을 새로 얹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단순합니다. 화가 확 올라오면 우선 입을 다물고 숨을 천천히 쉬면서 속으로 이렇게 3번 되뇌는 것입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3번이면 얼추 90초 첫 파도가 지나갑니다.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하는 말과 파도 한가운데서 내지르는 말은 같은 내용이라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조금 아프지만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강요가 되기 쉽습니다. 손주가 힘들다는데도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며 밀어붙이는 잔소리, 자식이 사양하는데도 기어이 안기는 반찬 보따리, 배우자가 싫다는데도 몸에 좋다며 억지로 먹이는 음식. 주는 쪽 마음이야 100번 사랑이지만 받는 쪽에는 무거운 돌덩이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주었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얼마나 따뜻하게 받았느냐로 재는 것입니다. 서복래님도 이걸 깨닫고 며느리와의 오랜 앙금 하나를 푸셨답니다. 그동안 며느리 김치가 싱겁다고 담글 때마다 훈수를 두셨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을 바꿔보신 겁니다. 우리 은정이는 애들 혈압 생각해서 저리 담그는구나. 그 뒤로는 상에서 이 말만 하십니다. 아가, 이 김치는 시원해서 좋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 얼굴이 봄볕처럼 풀리더랍니다. 이제 수첩의 마지막 장입니다. 5가지를 다 배우고 난 겨울밤, 서복래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 답은 뜻밖의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한평생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압니다. 봄에는 허리가 끊어질 듯 모를 내고 여름에는 땀으로 김을 메고 가을 거지에는 손이 갈라집니다. 순간순간만 보면 고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가을 밥상에 밥 한 그릇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굶던 날, 비 새던 방,
자식 때문에 애태우던 밤, 그 모든 순간이 모여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농사 하나를 지어낸 것입니다. 숨을 쉬며 오늘 아침을 맞았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마음을 몸에 붙이는 방법도 연구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의 연구진이 사람들에게 10주 동안 감사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날 고마웠던 일을 몇 줄 적는 게 전부였는데 10주 뒤 이분들의 행복감은 25%나 올라갔고 잠도 더 깊이 자고 병원 가는 날도 줄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방법이 양 못지않은 효과를 낸 것입니다. 서봉예님도 그날로 문방구에서 얇은 공책 한 권을 사오셨습니다. 첫날은 참 어색했답니다. 고마운 일이라니 오늘 하루 뭐가 있었나. 한참을 볼펜만 굴리다 겨우 3줄을 적으셨습니다. 김치찌개가 맛있게 됐다. 버스가 마침 바로 왔다. 무릎이 어제보다 덜 쑤셨다. 이게 뭐라고 싶으셨는데 신기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사흘째쯤 되니 낮에 뭘 겪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이러더랍니다. 이건 이따 공책에 적어야겠다. 고마운 일을 적으려고 하니 고마운 일을 찾는 눈이 먼저 떠진 것입니다. 3주쯤 지나자 잠자리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눕자마자 걱정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아들네의 대출은 어쩌나, 내 무릎은 점점 어쩌나, 나 죽으면 이 집은 어쩌나. 그런데 이제는 눈을 감으면 그날 적은 3줄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한결 순하게 가라앉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장부가 2권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권은 부족 장부입니다. 없는 것, 잃은 것, 모자란 것만 골라 적는 장부지요. 또 한 권은 고마움 장부입니다. 있는 것, 남은 것, 받은 것을 적는 장부입니다. 2 장부 다 거짓말은 없습니다. 내 삶에는 분명 모자란 것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어느 장부를 매일 펴보느냐입니다. 부족 장부만 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게 살고 고마움 장부를 펴는 사람은 단칸방에서도 넉넉하게 삽니다. 저녁 3줄 쓰기는 말하자면 고마움 장부에 도장을 찍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장부의 맨 앞장에는 우리 모두 공통으로 적어 넣을 수 있는 한 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지나온 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연탄불 꺼질까 새벽에 깨던 겨울들, 남의 집살이 서름에 남몰래 훔치던 눈물, 자식 등록금 고지서 앞에서 한숨 짓던 봄, 첫 월급 봉투를 부모님 손에 쥐어드리던 날, 좋은 날도 모진 날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구비구비를 다 건너서 오늘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하루하루가 불평이고 걱정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하루하루가 모여 한 사람의 일생이라는 큰 농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공책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살아냈다. 그것으로 되었다. 마음 살림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밥 살림 하듯이 마음도 매일 조금씩 쓸고 닦아주는 것입니다. 부엌 살림 40년 솜씨면 마음 살림도 금방 느십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연습으로 서봉래님이 요즘 들이신 작은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낮에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산책로를 걷다가 중턱 벤치에 꼭 한번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봉래야, 여기까지 잘 왔다. 처음에는 좀 쑥스러웠는데 하다 보니 이 한마디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랍니다. 등산으로 치면 우리는 지금 저마다의 산 중턱, 아니 어쩌면 꼭대기 어디쯤에 서 있는 셈입니다. 젊어서는 늘 더 높은 데만 올려다보느라 몰랐는데 벤치에 앉아 돌아보니
걸어 올라온 길이 이렇게 아득합니다. 그 길을 다 걸어온 두 다리에게 오늘 하루쯤은 수고했다 말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벤치에서 하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5가지 감각을 하나씩 깨워보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오늘 하늘색을 한번 제대로 보고, 귀로는 새소리나 바람소리를 하나 골라 듣습니다. 코로는 흙냄새나 나무 냄새를 맡아보고, 손끝으로는 벤치의 나뭇결을 만져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물 한 모금을 천천히 넘겨봅니다. 다 해야 2, 3분입니다. 그런데 이 2, 3분 동안은 신기하게도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걱정이라는 놈은 늘 어제 아니면 내일에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하늘색과 바람 소리에 가 있으면 발붙일 데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지난 일을 되새기거나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걱정할 때 이 오감 깨우기는 마음을 오늘로 데려오는 손잡이가 되어 줍니다. 여러분께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산책로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파트 화단 벤치도 좋고, 마루에 창가 의자도 좋고, 버스 정류장 의자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무데나 앉아서 여기까지 잘 왔다 한마디 하고 오감을 하나씩 깨워보는 것.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드는데 이게 쌓이면 우리 하루의 결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평생 앞만 보고 달리라고 배웠지 멈춰서 오늘을 맛보라고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리끼리 배우면 됩니다. 오늘이라는 밥상은 오늘 지나면 치워집니다. 내일 밥상이 또 차려지겠지만 오늘 이 밥상의 국맛은 오늘만 볼 수 있습니다. 식기 전에 한술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걱정이 많은 분들은 이러실 겁니다. 마음을 오늘로 데려오라는데 걱정이 저절로 밀고 들어오는 걸 어쩌란 말이냐. 맞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자고 다짐할수록 걱정이 더 달라붙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권하는 요령은 뜻밖에도 반대 방향입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걱정의 시간을 정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걱정 시간표입니다. 하루 중 15분, 이를테면 저녁 7시부터 7시 15분까지를 걱정 전용 시간으로 정해둡니다. 그리고 낮에 걱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알았다. 너 이따 7시에 보자. 지금은 내 시간이 아니다. 신기하게도 걱정이라는 놈은 약속을 잡아주면 의외로 순순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막상 저녁 7시가 되어 자, 이제 걱정해보자 하고 앉으면 낮에 그렇게 크던 걱정이 절반은 시시해져서 생각도 잘 안 나더랍니다. 서봉래님도 이 시간표를 쓰십니다. 낮에 반찬을 만들다가 문득 아들네 대출은 어쩌나 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속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7시에 보자. 그리고 저녁 7시가 되면 식탁에 앉아 공책 뒷장을 뜹니다. 오늘 예약된 걱정들을 한 줄씩 적고 그 옆에 스스로 물으십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내일 할 일 한 가지를 적고 할 수 없는 일이면 그 옆에 이렇게 적으십니다. 하늘의 목, 아들 내 대출 이자는 하늘과 아들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고 내 몫은 화요일 저녁 3분 통화로 목소리를 밝게 해주는 것. 이렇게 내 몫과 하늘의 몫을 갈라놓고 나면 15분이 채 못 되어 걱정 장부가 바닥납니다. 그러면 공책을 덮고 고마움 3줄을 적는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걱정으로 하루를 닫는 게 아니라 고마움으로 하루를 닫는 순서, 이 순서가 잠자리의 결을 바꿔 놓습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나간 날은 고마움 장부에 적어 보내드리고 오지 않은 날은 걱정 시간표에 가둬두고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오감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를 산다는 말의 살림살이 버전입니다. 거창한 도닦기가 아니라 공책 한 권과 15분짜리 약속이면 우리 누구나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겨울로 접어들 무렵 서봉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정리하셨습니다. 기다리는 버릇입니다. 돌아보니 그동안 참 많은 것을 기다리며 살았더랍니다. 아들 전화를 기다리고, 명절을 기다리고, 누가 나를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심지어 날이 풀리기를, 경기가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에는 서운함이 쌓입니다. 왜 전화가 없나? 왜 아무도 나를 안 챙기나?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으셨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하루의 손님이고 움직이는 사람은 하루의 주인이구나. 손님은 상이 차려지기를 기다리지만 주인은 제 손으로 상을 차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것들을 하나씩 뒤집으셨습니다. 아들 전화를 기다리는 대신 화요일 저녁마다 먼저 걸어 3분만 안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누가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목요일 찻집과 화요일 반찬 배달이라는 내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달력에 남이 잡아준 약속이 아니라 내가 만든 약속이 늘어갈수록 이상하게 서운할 일이 줄어들더랍니다. 주인에게는 서운함이 붙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에 대해서도 한 가지 눈이 뜨이셨습니다. 외롭던 시절 서봉래님은 단 것과 텔레비전으로 마음을 달래셨습니다. 달달한 빵을 사다 쟁여놓고 밤늦게까지 화면을 붙들고 그 순간은 분명 달콤한데 끄고 나면 방이 더 조용하고 먹고 나면 속이 더 헛헛했답니다. 짜릿한 즐거움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올라간 만큼 반드시 내려오고 내려온 자리는 전보다 더 깊게 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행복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짜릿함을 하나 더 보태는 쪽이 아니라 괴로움을 하나씩 덜어내는 쪽입니다. 잠을 축내는 밤, 화면을 덜고 속을 헛헛하게 하는 군것질을 덜고 마음을 긁는 비교와 기다림을 덜고 그렇게 덜어낸 자리에 남는 잔잔한 상태, 아침에 일어나 몸이 가볍고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그 담담한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편안함이라는 것을 서봉래님은 1년 만에 몸으로 아셨습니다. 즐거움은 뱉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덜고 남는 자리에 저절로 고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껴두었던 그 습관, 서봉래님의 하루 여닫이 습관을 이제 풀어놓겠습니다. 하루를 여는 아침 3분과 하루를 닫는 저녁 3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부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오늘 나를 위한 즐거움을 딱 하나 정합니다. 낮에 뒷산 약수터를 다녀온다든지 임동수님과 찻집에 간다든지 손자에게 목소리 한번 듣는다든지 아주 작은 것이면 됩니다. 그 다음 세면대 거울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오늘의 자유 세 가지를 소리내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을 나서기 전에 허리를 쭉 펴고 숨을 깊이 쉽니다. 여기까지 다 해야 3분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머리맡 공책에 오늘 고마웠던 일 3줄을 적습니다. 시장 골목에 볕이 좋았다. 무릎이 어제보다 덜 아팠다. 은정이가 사진을 보내줬다. 이런 소소한 3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3분으로 하루의 방향을 정하고 저녁 3줄로 하루의 온기를 갈무리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들고 준비물은 공책 한 권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시간 남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하나 갖는 것입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진이 나이 지긋한 어른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한 해 200시간쯤,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꼴로 봉사활동을 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40% 가까이 낮았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우리 혈관까지 지켜준 셈입니다. 거창할 것 없습니다. 서복래님은 반찬 가게 40년 솜씨를 살려 화요일마다 혼자 지내시는 이웃 어르신 세 분께 밑반찬을 나르십니다. 경로당에서 글 모르는 벗에게 은행 서류를 읽어 드리는 것도, 골목 화단에 물을 주는 것도 다 훌륭한 보탬입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즐거움을 쬐기보다 괴로움을 줄이는 것, 남에게 기대기보다 내 하루의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작게라도 세상의 보탬이 되는 것, 이 셋이 갖춰지면 마음에 저절로 자부심이 차오릅니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외로움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올 겨울 서복래님의 부엌 풍경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 1년 전 그 시간입니다. 국 한 그릇이 놓인 밥상은 그대로인데 수저 소리에 짓눌리던 그분은 이제 없습니다. 낮에는 반찬 배달을 돌고, 목요일에는 찻집에서 웃고, 주말이면 시우가 할머니 김치찌개를 먹으러 옵니다. 서복래님이 수첩 맨 뒷장에 적어두신 글이 있습니다. 5년 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며 쓰신 5줄입니다. 복래야, 외로움은 사람으로 메우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맞아라. 나이 드는 건 시드는 게 아니라 장마처럼 익는 것이다. 자식 앞에서는 입을 닫고 눈으로 응원해라. 뜻이 갈리면 세 마디로 의논하고 작게 한번 살아보고 정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면 너는 이미 성공한 것이다. 이 5줄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식 키우고 부모 모시느라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내 마음, 이제는 우리가 돌봐줄 차례입니다. 오늘 밤부터 공책에 고마운 일 3줄, 내일 아침에는 나를 위한 즐거움 하나, 딱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얼굴이 떠오른 분이 계셨을 겁니다. 혼자 저녁을 드시는 형님, 자식, 일로 속을 끓이는 동생, 말년에 뜻이 갈려 냉랭해진 벗, 그분께 이 영상을 살짝 건네주시면 그게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보태는 네 시간의 시작이 될 겁니다. 이런 마음 이야기가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을 눌러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도 한 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밥상이 어제보다 한 젓 덜 쓸쓸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희는